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최근 살목지 괴담편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저는 붕어 낚시만 15년 넘게 해온 낚시꾼입니다. 낚시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전국 저수지나 소류지 이곳저곳에서 귀신 목격담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아마 거기에서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낚시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애초에 발길이 닿지 않을 테니까 그런 목격담도 없었겠죠. 전국적으로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 이유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지형지물이 위험해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또는 낚시꾼들이 워낙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다니는 등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진짜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킨 곳이 있다는 거요.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마을 옆 산으로 자리 잡은 작은 소류지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로는 사유지 안내 및 여러가지 이유로 진입과 낚시를 금지한다는 그런 안내가 써붙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외지인이 절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처음 보는 차가 그 방향으로 들어갈 때면 동네 주민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그곳에 들어갈 때 골목 어귀에 개들이 막 짖어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구 하나라도 거기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낚시꾼 행세를 하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낚시를 못하도록 끌어내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길 아는 꾼들 사이에서도 그저 낚시 금지구역으로만 알려져 있지 정확한 사유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그 귀신의 정체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며 진입을 쉬쉬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낚시 금지 같은 건 없었고 동네에서만 그냥 쉬쉬하던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나무를 뜯다가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 내려온 사람들만 좀 있었을 뿐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낚시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학생이 거기에 갔던 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 학생은 귀신이 어딨냐 하는 젊은 패기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해가 질 무렵 아버지의 낚싯대를 가지고 그 소류지로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대를 편성하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입질도 잘 오고 붕어 사이즈도 꽤나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굉장히 묵직한 입질이 찾아옵니다. 우와, 이거 제법 빵이 크겠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했대요. 보통 파닥거리거나 탕탕탕 치는 입질과 달리 묵직한 게 슬그머니 당기는 대로 딸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거의 뭇가까지 다 당겨왔을 쯤에 이 학생은 그대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낚싯바늘에 걸려서 떠오른 건 물고기가 아니라 학생을 노려보는 귀신의 머리였거든요. 그렇게 집까지 주랭랑을 치며 달려들어온 학생을 본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물었고, 학생은 아버지, 저기 소류지에 물귀신이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러게 거길 왜 들어갔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한편
내일 아침 일찍 낚싯대를 찾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네요. 그리고 다음날 동틀 무렵 아버지는 낚싯대를 찾아오겠다며 그 소류지를 향해서 집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걱정이 됐던 아들은 동네 어르신 몇 분께 자기가 어제 겪었던 일을 설명해주고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다,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소류지에 도착했을 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무언가가 아버지를 물속으로 잡아 끈 듯 하반신만 뭇가로 나와 있고 상반신은 물에 처박혀 있는 형상으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아버지를 건지려고 다가가니까 그제서야 무언가가 아버지를 놓아주듯 상반신이 물 위로 스르르 떠올랐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아들내미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냥 단순 사고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들내미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서 올라갔던 터라 마을 분들은 이제 저기 귀신이 사람 잡는다며 질겁을 했답니다. 그 사건 뒤로 이곳은 철저하게 낚시 금지 구역으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관리하고 있고 지역경찰 또한 낚시한다고 신고 들어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출동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혹시 정말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거기에 낚시를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 결코 좋은 경험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엔 말 듣고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목숨 잃고 괴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35살이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26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화양동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 중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코비의 TV와 같은 공포방송을 즐겨보게 된 것도 그날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제가 귀신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거든요. 저는 귀신을 전혀 믿지도 또 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여자친구는 무서운 걸 워낙 싫어해서 귀신 같은 거를 막 부정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랑은 공포영화 같은 거 꿈도 못 꿨고 항상 멜로나 액션 영화 같은 것만 봤습니다. 아무튼 때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때였어요. 저희는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된 CC였고 천만 다행히도 같은 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는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이 살긴 약간 좁긴 했지만 당시 워낙 사이가 뜨거울 때라서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거를 처음 시작할 땐 이 평수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의 짐이 생각 이상으로 참 많구나 하는 걸 점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반년 남은 계약이 끝나면 저희는 돈을 합해서 이사를 갈 생각이었어요. 옥탑방은 옥상 마당을 저희 것처럼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서 밤에는 맥주 한 잔씩 하기가 참 좋았던 걸로 추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추억이 공포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루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약속 장소는 집 근처였던 건대 입구역이었는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애들이 파전 노래를 불러서 저희는 파전이 유명한 회기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퇴근하고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친구들 만날 거라고 얘기도 해놨고
또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자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회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실컷 파전도 먹고 막걸리도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한 자정쯤 됐을 때 막차가 끊기기 전에 저희는 다 각자 집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걸어서 자취방 건물에 도착을 했고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옥탑방 마당 입구에 들어섰는데 세상에 거기에 여자친구가 처녀 귀신 마냥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술김에 여자친구를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는데 얘가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자기야? 뭐 내가 늦게 들어와서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났겠어? 지금 몰라서 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로 몰라서 물었거든요. 하여간 계속 밖에서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여자친구랑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가 아주 뿔이 단단히 나서 저한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뻥끗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영문을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자다 깨서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대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 제가 슬슬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우산을 쓰고 옥상에 나가서 제가 오나 안 오나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산이 제 우산이었대요. 그리고 그 한 우산 아래로 웬 여자가 제 팔짱을 꽉 끼고 같이 걷고 있더랍니다. 근데 팔짱을 너무 꽉 끼고 있어서 왠지 더 보고 있자니 집 앞에서 키스라도 할 것 같아서 더 못 보겠더랍니다. 그런데 저 맹세코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너 누굴 본 거냐면서 아주 당당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오늘 찍은 파전 막걸리 사진이랑 친구들과 찍은 사진 다 보여줬고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해명 다 했습니다. 진짜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자기가 기습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 치곤 제가 뜨끔하는 기색도 없고 너무 당당하니까,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요. 긴가민가 해 하면서도 그 화를 죽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해명으로 내가 작정하고 바람필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오지 뭐하러 내가 배웅을 받겠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씻으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의 울기 직전으로 눈시울을 붉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토끼 눈이 돼서는 자기야, 자기 팔이 왜 그래? 이러는데, 아니 글쎄, 멀쩡하던 제 팔뚝에, 선명하다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제 팔 한 바퀴를 진짜 누가 꽉 조여서 감싼 듯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심지어 오후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그 순간 저도 여자친구도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었구나, 아니면 우리가 단단히 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애매하게 오해가 풀리면서 여자친구가 화가 누그러들긴 했지만 이게 공포심이 극대화되면서 저를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야근을 해서 좀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 근처를 지났다는 문자를 받고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옥상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여자친구가 오는 방향을, 그 골목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골목 끝에서 여자친구가 걸어오는데
그 옆에 웬 여자가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친이 썼던 우산이 큰 장우산도 아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거의 비를 다 맞을 정도로 옆에 삐져나와서 걷고 있더라고요. 순간 직감적으로 감이 좋지 않아서 바로 건물 아래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입구에서 여친을 마주했을 땐 역시나 여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기절할 게 뻔히 눈앞에 보여서 저는 헤어질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함구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속는 셈 치고 무당집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헤어질 때까지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비 오는 날 저희 커플에게 나타났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올해 24살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저는 17, 18살 무렵에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검정고시로 고졸 상태였고 어학당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님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가게에서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나이 검열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 나이에 아는 형들과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는 형님들 중에는 베트남 법조계 관련직에 종사하는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베트남어가 현지인처럼 엄청나게 유창하셔서 VTV 같은 베트남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님과 저희 친형과 1차로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2차로 술을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방송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국 여행 촬영 썰이며 그러다가 쥐잡아 먹은 썰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다가 잠깐 대화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형이 문득 뭔가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촬영차,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 하장, 까오방 등을 방문했다가 귀신으로 보이는 걸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괴담 같은 거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저와 친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해당 방송은 제가 알기로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긴장 상태 등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 베트남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그 형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갔던 그날은 아침 촬영 일정이 짙은 안개 탓에 계속 더뎌졌고 베트남 북부는 간혹 눈발도 휘날리고 아주 춥습니다. 결국 촬영 일정이 미뤄져서 군부대 막사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당시 베트남 국경지대에는 저녁 6시쯤이 넘으면 등화관제라고 해서 적의 폭격이나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군부대, 관공서는 물론 일부 민가까지 전부 불을 꺼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담배나 한 대 피우려고 마당에 나갔더니 마당은 말 그대로 칠흑과 같았고 안개 같은 것 때문에 별빛, 달빛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형은 혼자 나가면 보초한테 걸려서 5인 사격으로 총 맞고 죽을까봐 카메라 담당 PD랑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숙소 현관 유리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메라 PD에게 이거 당직 장교라도 불러서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는 당직 장교를 불렀는데 규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전화를 하자니 통화권도 이탈이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직 장교는 옆에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라 이랬답니다. 베트남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관료들이 이런 규정 같은 거 지킨답시고 굉장히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다른 방에서 PD랑 함께 잠을 자는데 9시 반쯤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한 새벽 4시? 4시 반쯤에 눈이 떠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아직도 밖은 어두운데 괜히 문 열고 나가려다가 소리 나면 당직 장교나 보초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PD는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서 어떻게 깨울 수도 없어서 그냥 담배 피고 싶은 거 참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한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똑똑 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자려고 하는데 쭈어이 이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이 쭈어이 하는 말이 베트남 말로 어린애들이 아저씨, 삼촌 부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새벽 4시에 군부대에서 애기 목소리? 뭐지? 그 당시에는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머리카락이 거의 하나도 없는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그 형님을 보더니 "Chú ơi, cho cháu điện thoại, cho cháu bắt lửa" 이러더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삼촌, 휴대폰 좀 주세요. 라이터 좀 주세요." 이런 말인데 형님은 너무 당황해서 "너 누구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옹알옹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서 "삼촌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삼촌 담배도 안 피고 휴대폰 지금 배터리도 없어." 이랬더니 컴건 윈도우 이러더랍니다. 배터리는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 형님은 라이터도 비싼 듀퐁 라이터고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쯤 기상해서 같이 잠을 잤던 PD들과 담배를 피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촬영 시작에 앞서 촬영 허가 지역 답사 중에 카메라 PD가 그 책임 PD한테 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봐요. 어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책임 PD가 그 이야기를 대대장급 장교에게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장교가 완전히 극대노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꼬마애가 야간에 군부대에 들어와서 촬영 스태프한테 국어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외국인한테. 이건 인민군 망신이다. 이러면서 완전 극대노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중대장과 여타 장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 형님한테 진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아이가 있었냐, 잠결에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그 형은 미안하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책임 소지가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거 확실하고요. 그 애가 휴대폰이랑 라이터 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황을 설명했더니 장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니 다들 갈 길 가더랍니다.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촬영은 잘 마쳤고 나중에 촬영 뒤풀이를 하는 중에 그 현지 스태프한테 들은 내용이 그 꼬마가 군부대에 자주 출몰하는 귀신이랍니다. 새벽에 부대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등화관제 때문에 주변 불은 다 꺼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오토바이 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존하면서 가다가
실수를 했는지 자빠지는 바람에 가드레일도 없는 그런 산악지형에 떨어졌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부모와 아이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베트남 병사들 사이의 괴담으로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웬 아이가 와서 라이터 있냐, 핸드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로 군대 관료들은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그것도 병사랑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이 직접 겪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고 귀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괴함도 전혀 없어서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떠올려보면 좀 무섭다고 하네요. 어쩌면 어둠 속에 사라진 부모님을 찾으려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저는 인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학비를 좀 보태려고 한 5개월 정도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노래방은 룸이 총 10개였고 단체 손님 받는 대형 룸이 2개, 소형 룸이 8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노래방 통로 가장 끝에 있는 5번 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5번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일을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뒤였습니다. 사장님은 딱 2주 정도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 작동법부터 과일 안주 주문이 들어오면 주변 호프집에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받아와서 대접하는 거, 그리고 청소, 기타, 손님 응대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딱 2주 정도만 같이 있어 주시고 그 뒤로는 오픈 시간대나 마감 시간대만 한 번씩 나와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 혼자 가게를 다 봤습니다.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룸이 딱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한쪽 방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번 방은 누가 봐도 불륜 커플인 것처럼 보이는 중년 커플이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뻘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에 여성분은 비교적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남은 손님들이 다 끝방 쪽이라 카운터 쪽은 제법 한산했거든요. 그런데 정적을 깨고 갑자기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번 방인 거예요. 근데 카운터로 뛰쳐나온 여자분이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려있길래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한텐 아무 설명도 없이 일단 저기 잠든 아저씨부터 좀 깨워달라고 막 그렇게 서둘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5번 방에 가봤더니 아저씨는 그냥 술 취해서 소파에 잠들어 있고 마이크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한테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사모님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깨워가지고는 비틀비틀 하는 걸 문 앞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을 잡고 막 끌더니 도망치듯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제법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저녁 손님들을 받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 자정이 넘어서야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노래방에 4팀 정도가 남아있었고
5번 방에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여대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여성분 4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방마다 서비스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분이 카운터로 오셔서 혹시 마이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룸에 있는 그 마이크에서 잡음이 섞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카운터 수납장에 있는 여분의 마이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래방 룸 안쪽에서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여자 3분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랑 카운터에 있던 일행분은 너무 놀래서 토끼 눈이 된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저 방에 귀신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환불이고 뭐고 그냥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 뛰쳐나오면서 룸에 소지품 같은 걸 다 놔두고 왔다고 그것만 좀 꺼내다 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순간 열흘 전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그 중년 여성분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5번 방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정 설명을 했더니 바로 가게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나름대로 일을 싹싹하게 하고 군필 남자라서 좀 덜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주저없이 입을 떼더라고요. 코비야, 이건 너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좀 함구해 줄래? 사실 5번 방에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넌 남자고 기가 세니까 그냥 신경 쓸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곤 내가 초반에 업무 알려줄 때 했던 말 기억나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단골 손님은 5번 방 빼고 중간부터 채워?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5번 방에 단골을 넣었다가 혹여 그날 귀신이라도 나오는 날엔 바로 단골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셨던 사장님은 이미 크고 작은 소동을 몇 차례 겪으셨고 5번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 먼저 채우고 마지막까지 5번 방 놔뒀다가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 어중이 떠중이 손님 또는 만취한 손님들을 그 5번 방에 넣곤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맨날 보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이면 좋고 봐도 그만인 손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제 눈에 보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도 5번 방에 들어갔던 손님들로부터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린다, 이런 컴플레인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한 지 5개월째 되는 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날은 사장님이 상갓집에 가셨다고 마감 때 못 나오신다며 저한테 알아서 문 잠그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노래방을 혼자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노래방 끝쪽 방에서 탬버린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노래방 통로를 걸으면서 방들을 좌우로 살피고 있는데 5번 방에 있던 탬버린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탬버린은 소파 등받이 같은 데 걸쳐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탬버린을 줍기 위해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으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가 보였는데 흥건하게 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 너무 놀래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어요.
그렇게 혼비백산한 채로 막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와서 와, 진짜 내일부터 출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렴풋이 보인 것도 아니고 너무 뚜렷하게 그 두 다리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내일부터 도저히 출근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붙잡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저와 손님들이 봤던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노래방도 건물도 사라지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기존에 귀신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보되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식상할까 싶어서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한번 제보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예전 회사 동료의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냥 외부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소위 귀신을 보는 친구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친구의 이상행동에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예전 회사에서 가평으로 MT를 갔을 때 야외에서 다 같이 바베큐와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허공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막 혼자 깜짝이야 하면서 놀래고 그래서 직원들이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 못하고 막 머뭇거리다가 끝내 벌레 때문에 그랬어 막 이러며 둘러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와는 나중에 가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후에 책상 위치를 서로 붙어 앉게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술자리였습니다. 이건 절대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랑 나 둘의 비밀이다. 본인이 가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귀신이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넋놓고 있다가 근처에 귀신이 보이면 막 화들짝 놀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 친구가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얘를 알고 지낸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요. 그냥 귀신이 가끔 보인다는 거 말고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에서 둘이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식당은 벽이 완전히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보였는데 저희 회사 옆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주히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섞어봤어도 매일 점심시간이면 보이는 얼굴들이다 보니까 저 건물 사람들인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랑 밥을 먹던 그 친구가 그쪽 회사 사람들 무리 중에 딱 한 사람을 지목해 가리키면서 야, 저 남자 뭔가 이상해. 뒤에 어떤 여자가 계속 졸졸 따라다녀. 저한테 이러길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귀신 같은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또 귀신을 봤나 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희 회사 차장님이 외근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오시면서 와, 옆 건물 사무실 지금 난리난 모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경찰이 와서 누굴 연행했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그 정확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옆 건물의 한 남자가 살인사건으로 연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며칠 전 친구가 여자 귀신이 졸졸 따라다닌다며 이야기했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전 그 친구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얘는 자기도 이게 완전히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보이고 항상 이렇게 되면 자기가 형사하지 뭐하러 직장생활 하겠냐면서요. 그리고 다음 썰은 약간의 추측이 가미된 이야기지만 너무 소름 돋았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저도 걔도 서로 남자친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절대로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항상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해 여름휴가 때는 각자 남자친구와 실컷 휴가를 즐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출근 모드로 쾌행하니 사무실에 앉아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남자친구가 골프를 좋아해서 처음으로 남친 따라서 필드를 나가봤다고 해요.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밤에 근처 구경을 한다고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중에 완전히 식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이 보이면 하나둘 정도 보이고 말았는데 골프장 주변 찻길부터 주변 숲을 능선까지 대여섯 이상의 귀신들이 막 정처 없이 어슬렁대는 게 보이더랍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들킬까봐 혼자만 그 공포를 삼켰다고 해요. 친구가 이야기해준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골프장이나 리조트 개발할 때 근처에 연고 없는 묘에서 나온 뼈들 모아서 인근 산에다 뿌리고 그래. 전에도 그런 걸로 말 많았어. 조상들 묘 없어졌다고 후손들이 건설사에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거든. 저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친구의 이야기가 묘하게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봤다는 정처 없이 떠돌던 그 귀신들의 정체는 어딘가에 흩뿌려진 그 뼈들의 주인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평범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4살 무렵의 기억까지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개한테 쫓기다가 넘어졌던 장면이라든지 혹은 제가 어릴 때 과자 선물 세트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뜯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전후 과정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비슷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뜨문뜨문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 중에는 평생 없었던 일처럼 지내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어두운 물가와 나무를 뚫고 아빠가 저를 들쳐안고서 엄마랑 함께 사정없이 뛰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제 상상 속에서 떠오른 그런 장면이 아니라 분명히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전후 기억은 하나도 없고 이 장면만 정말 뜬금없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3, 4시밖에 안 된 시간이라 외벌이 하시는 아버지는 아직 직장에 계셨고 집에는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문득 아까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어두운 숲풀에서 아빠가 나 안고서 엄마랑 막 뛰었잖아. 그거 기억나? 저는 단지 그 장면이 언제 어디였는지 단순한 호기심에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제가 그걸 물어보자 엄마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진짜 모른다는 듯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한 장면만큼은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나 보다 하고 저도 신경 안 쓰고 TV 보고 숙제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신 뒤에 가족 다 같이 식사 중이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다가 저는 괜히 뜬금없이 아빠라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억에 대해서 아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나 되게 어릴 때 밤에 아빠가 나 안고서 엄마랑 막 뛰어갔던 거 기억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엄마와는 달리 아빠가 너 그게 기억이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아유 또 뭐 그걸 참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핀잔 비슷하게 줬는데 아빠는 지난 일인데 뭐 어때? 하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아 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뭔데? 끝까지 말해봐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무렵에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네가 전라남도 시골이었는데 당시 저녁을 먹고서 소화도 시킬 겸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서 시골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냇가 근처에서 셋이 나란히 서서 하늘에 별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별을 보다 말고 제가 아빠한테 아빠, 저게 뭐야? 하고 숲을 쪽을 가리켰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너무 어두우니깐요. 그런데 제가 제 차 저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뭔데? 하면서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셨나봐요. 그러자 한 나무 뒤에서 눈만 번쩍번쩍하는 검은 사람의 형체가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채 가기도 전에 그것이 우리 쪽을 향해 붕 나르듯이 막 뛰어왔답니다. 그때 너무 놀랬던 아버지가 저를 안고 엄마 손을 붙잡고 불이 나게 외할머니 댁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많은 일 중에 딱 그 장면 하나만 떠올랐었네? 하고 신기해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했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다 알려달라고 했고 아빠도 이제 충분히 지날 만큼 지났고 얘도 다 컸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계속 말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불이 나게 뛰어서 외할머니 댁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그 자초지종을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뭐 타러 밤중에 물가에 갔냐면서 저희 모두한테 막 소금을 뿌려주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쯤부터 제가 이상해지더랍니다. 한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4살밖에 안 된 제가 아주 또박또박한 어른의 말투로 얘 내가 데려갈 거야.
아,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 물! 이러면서 밤새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물을 사정없이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만 보살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하고 지내던 어느 무당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우리 손주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집으로 데려오셨고 저한테 퇴마 비슷한 걸 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들렸던 그 귀신의 정체는 그냥 떠돌이 잡귀였는데 늦은 밤에 어른들은 건들지 못하니까 만만한 저를 건드려서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걸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깨어난 저는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껏 제가 그 전후의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건데 제가 그날 밤 기억의 한 장면을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냥 없었던 기억으로 두고 싶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저는 제가 빙의가 되었던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이냐,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그날 평생 울어야 할 거 다 온 것 같다면서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답니다. 때는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 제일교포인 아버지 회사의 회장님께서 임원이던 아버지께 미안하단 말과 함께 그때 97년도쯤 당시 1,000만원가량의 수표를 차비하라고 주셨고 아버지는 그대로 퇴사하셨습니다. 부모님하고 저 세 가족이 살기에는 되게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퇴직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살던 큰 아파트에 반의 반만한 다세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IMF다 뭐다 해서 한창 살기 힘들 때였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살았고 다행히도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덕분에 세 가족이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다세대 아파트에 이사와서 느꼈던 것은 소음이 굉장하다는 것이었어요. 단지 내에서 사건 사고가 매일 밤 일어났고 누가 비명을 질러도 전혀 나와보지 않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땐 너무나 당황했지만 우리 가족도 점차 그런 비명이나 욕설, 착해지는 소리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익숙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에 열광했던 시절이었어요. 아마도 그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에 민감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일 때 늘 살이 스트레스였고 물론 지금도 자유롭진 못한데요. 아마도 사춘기 시절이었고 뭐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보충 수업을 마치고 TV를 좀 보다가 집 앞에서 줄넘기를 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은 낮이 기니까 별 생각 없이 단지 내 놀이터 근처에서 뭐 줄넘기를 하거나 철봉에 매달리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2시간 정도가 흘러 밤 9시쯤이 되기 일쑤였고 제 기억엔 서둘러서 집으로 뛰어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3층이었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인데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시점부터 저는 줄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분명 누군가 노려보고 있는 기분인데, 근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미치겠는 거 있죠.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서 어디서 쳐다보나 하고 보는데 이 베란다가 너무 많아서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줄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의 일입니다. 보충 수업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119가 여러 대 지나갔어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어머니께서 생전 처음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길래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뭔데?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너 복도에서 보이는 백구동 알지? 엄마가 거기 1층에서 일하잖아. 근데 아까 119가 여러 대 왔다 갔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아파트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나 봅니다. 페인트공 아저씨들은 25층부터 1층까지 외벽에 매달려서 색을 칠했어요. 아파트가 크고 높다 보니 사람들이 페인트 칠하기 위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작아 보였고 또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페인트공 아저씨 중에 한 분이 막 휘청휘청 하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급속도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대낮부터 비명도 들리고 경찰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밖에 나와 보셨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한데요. 페인트공 아저씨는 25층부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12층쯤 칠하고 있을 때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집에 아주머니나 학생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줄 알고 그냥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보통은 집 안쪽을 잘 안 보는데 슬쩍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웬 젊은 처자가 목을 매달고 있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저씨와 그 자살한 젊은 처자와의 거리는 불과 50cm 안팎이었고 눈을 마주친 아저씨는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었고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19와 경찰들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시체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넘게 방치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시체는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 이야기고 이건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페인트공 아저씨는 눈을 마주치고 너무 무서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이미 사체 훼손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젊은 처자는 원래 아주 밝은 처자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 술, 담배로 하루하루를 살던 처자라고 합니다. 복도형 아파트라 이웃사촌이 많았지만 이혼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웃들도 조금 피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은 오랫동안 베란다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고 집에서 나오지도 보이지도 않는 옆집 처자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이 돋는 건 제가 줄넘기를 하던 그 자리 정면으로 고개를 약간만 들면 바로 그 베란다가 보입니다. 가끔은 그 처자가 날 쳐다보고 알아봐 주길 원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그 아파트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206호. 그 집은 그 이후 늘 불이 꺼져 있었고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 과연 저기 사는 사람들은 그 젊은 처자 일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겪었던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5년 11월 12일, 제가 군입대를 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대하기 일주일 전이라 거의 매일 놀면서 술만 퍼마셨습니다. 12일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90년대에 지어진 3층짜리 빌라였는데 저희 집은 3층이었습니다. 빌라 입구에 들어오면서 시계를 봤더니 이미 새벽 3시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입구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새벽이라 너무 깜깜해서 1층에서 불을 켜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잠깐 계단을 올려다 봤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복도 계단에 있는 불은 센서등이라서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켜지고 지나가고 나면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불이 다시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3층 복도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는 이 새벽에 누가 지나가서 불을 킨 지 1분도 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층에 누군가가 먼저 집에 들어갔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저 3층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층 복도에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웬 여자애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속으론 무지무지 많이 놀랬지만 태어난 척하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거실로 나와서 TV를 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한 4시쯤 되니까 3층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때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어디서 문 열린 소리도 안 났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 입대 3일 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날도 역시 새벽에 늦게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때 빌라 입구에서 슬그머니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4일 전 그 일. 그때 일을 속으로 의식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피식하고 넘기곤 집에 들어가서 또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저 아래층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라 유독 선명히 들리던 또각또각거리던 소리는 3층까지 올라와서 멈췄습니다. 3층까지 올라와서 발소리가 멈췄으면 앞집이나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궁금해진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서 문에 달린 문밖 내다볼 수 있는 작은 렌즈 있죠? 그걸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밖에는 4일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가 앞집을 바라보고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센서불 등을 킨 다음에 그게 꺼지면 다시 켜고 다시 꺼지면 다시 켜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잠깐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새벽 3시에 제 또래 여자애가 거기 그러고 우두커니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냥 노부부 2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물론 그 노부부는
딸이 셋이 있긴 했는데 저희랑 10년을 알고 지내가지고 집안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 딸들은 이미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 딸내미는 아닐 테고 참 기괴하고 이상한 년일세 하면서 30분 정도 몰래 보고 있으니까 한 새벽 4시쯤에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2번이나 그런 일을 목격하다 보니까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은 그 여자 뭐 미친 여자 아니야? 또는 너 좋아하는 여자인데 너 군대 간다니까 막 스토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어떤 다른 친구 하나가 그러지 말고 그 여자애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내려갈 때 한번 쫓아가 보는 건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대를 이틀 남겨두고 일찍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그래서 괜히 게임도 좀 하고 인터넷도 좀 하면서 새벽까지 개기고 있는데 순간 저 1층부터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시간은 새벽 3시쯤. 쿵쿵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구멍으로 밖을 보니 역시 그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쯤 관찰했을까? 불을 켜고 앞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낮에 친구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가 보라고, 그럼 알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이요. 솔직히 겁이 났지만 그만큼 궁금증도 컸고 또 뭐랄까 약간 스릴 같은 것도 작용을 했어요. 그렇게 이번엔 꼭 따라가리라 마음을 먹고 신발까지 살짝 신고 밖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따라가기는커녕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불이 꺼지고 나서 바로 켜지지 않고 약간 텀이 생겼는데 다시 불이 켜진 그때 그 사이에 그 여자가 돌아서서 우리 집, 아니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입대를 해서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집에 돌아와 살다가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그때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군대에 있을 동안 그 집이 빈집이 된 거라 그분들이 어디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뒤로는 그 여자애를 2번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애는 뭐였을까요? 지금 대낮인데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꽤나 오래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보령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전학 가던 날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학교와 동네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는데요.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만 해도 컴퓨터 게임보단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이나 비비탄 총싸움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 산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숨바꼭질의 규칙은 어느 전봇대부터 어디까지 벗어나기 없기,
하며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숨을 만한 위치가 대부분 뻔해서 술래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술래가 저를 찾으러 올 것 같은 분위기면 종종 도망 다니듯 장소를 옮겨서 숨기도 하고 했는데요. 술래가 아니었던 저는 처음에는 골목에 세워져 있던 트럭 짐칸에 올라가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저희 집 빌라 옥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상 난간에 어떤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난간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왜 그간 옥상으로 숨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주변을 살피고 빌라로 들어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에 도착해서 혼자 히덕거리며 옥상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옥상층의 문은 건물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던 여자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닌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궁금했지만 별 생각 없이 잠긴 문을 보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곤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날은 친구들과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동네에서 비비탄 총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엄마가 베란다 창밖으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갈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우리 집 베란다 위로 옥상 난간에서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아래쪽을 바라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었고요. 분명히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총을 쏠 테니까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총알을 주고받고 있는데 보통 빌라가 사각형의 사면이잖아요? 이번엔 건물 뒤편으로 와서 자동차 뒤에 숨어 총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뒤편 옥상면에서 아까 그 여자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뭘 저렇게 쳐다보나 싶어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집에 간다고 하고 다시 빌라를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괜스레 궁금해진 저는 저희 집인 3층을 지나쳐 옥상층에 잠깐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옥상은 문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을 먹으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옥상에서 어떤 아줌마 봤다? 뭐? 옥상 잠겨 있을 텐데? 또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 옥상을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엄마는 옥상 문이 잠겨 있다는 걸 진작에 아셨는지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서 봤던 여자의 정체는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뒤로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 저희 집은 이사를 갔어요. 전학은 가지 않았고 살던 빌라와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집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어쩌다가
전에 살던 빌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반상회인지 부녀회인지 하여간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옥상은 가령 고추를 말리거나 에어컨 실외기 점검 등 꼭 필요할 때 반장한테 열쇠를 받아가서 열 수 있었답니다. 그 외에는 상시 잠궈 놓는다고 했대요. 안전상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때 우리 엄마는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뭘 봤다더라 하며 제가 했던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아주머니 몇몇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빌라가 연식이 좀 된 오래된 빌라라 시멘트로 된 옥상 난간이 성인 남성의 배꼽 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옥상에 빨랫줄도 널어놓고 했었는데 그 빌라에 살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해가 쨍쨍하던 어느 날 빨래를 널고는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하던 중 그만 옥상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보고 나서 이야기한 것과 식사 자리에서 들은 게 괜히 불길한 기분이 느껴졌고 아버지와 상의하에 이사를 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제가 본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바닥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느낀 건 사실 실족이 아니라 스스로 뛸 자리를 살피던 죽기 전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갓 복학했을 때 일인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했을 땐 24살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애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도 그때 굉장히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살 순 없는 노릇이었고 군대 전역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아버지한테 군대 전역 선물로 중고차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차가 필요할 일이 뭐가 있냐면서 제 말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철이 들어도 나오면 똑같아진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집요하게 아버지에게 쫄랐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량이 YF 소나타였는데 그렇게 차가 가지고 싶으면 이거 주말에는 이거 해라 하시면서 아버지가 남은 차키를 하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밑으로 제 이름도 보험을 등록해놓고 주말에는 제 것처럼 아주 신나게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일 동안 주행하는 주행 거리보다 제가 주말 이틀 동안 주행하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이른 저녁부터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로망 중에 하나였던 비 오는 날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어서 차키를 챙겨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운전석에 앉아서 지도 어플을 보면서 어디로 드라이브를 갈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기로 한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분위기 좋은 음악을 세팅해놓고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저는 운전을 해서 을왕리까지 향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을 땐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커플들이 많았는지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개구이집이나 횟집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어요. 저는 혼자서 술을 마실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 근처를 좀 구경하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곤 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감상하면서 아, 진짜 내 차가 있으면 좋겠다. 또 여자친구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0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슬슬 집에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선 마지막으로 근처 한 바퀴만 돌고 서울로 향해야지 하고는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수욕장 인근 동네를 돌다가 왕복 1차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그 왕복 1차로에 제가 가던 방향의 우측으로 인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 인도변에서 웬 여자가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대시보드 너머로 자세히 봤는데 그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팔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옆으로 차를 대고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보조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창밖을 보는데 저 진짜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비에 젖은 여자가 막 사이코처럼 웃으면서 나 좀 인천까지 데려다줘요. 응? 문에 딱 붙어서 이러는데 와, 진짜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소름 끼쳐서 저는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한동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아니, 그 비를 쫄딱 맞고 해맑다 못해 좀 기괴할 정도로 막 그러는데 전혀 차에 태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그런 경우에 아, 정말 죄송한데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무튼 그 밤중에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앞만 보고 멍하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종대교로 가는 한 방조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제 멀리서 차가 한 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상향등을 켜고 오는 바람에 막 눈이 부셔가지고 짜증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룸미러를 통해서 들어오던 상향등 빛이 가려지는 느낌이 나서 거울을 올려다보고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쇼크를 먹었습니다. 잔뜩 인상을 쓴 그 여자가 뒤쪽 창문에 딱 붙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때서야 내가 봤던 게 귀신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미친 듯이 악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운전하는 동안 그게 아직도 있나 없나 룸미러를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밝은 시내 쪽까지 빠져나왔을 때 신호등에 신호대기 걸렸을 때 살짝 올려다 봤는데 다행히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차저차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뭔가 차 어딘가에 매달려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내리는 것도 좀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무서운 거 나오면 불 끄고 이불로 막 후다닥 도망오잖아요.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저는 차를 대놓고 바로 후다닥 집으로 도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씻지도 않고 뭔가 맥이 풀린 듯 누워있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밤중에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길래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세상 모르게 자냐 이러시면서 차려진 밥 얼른 먹어라 다같이 코스트코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차려진 점심을
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때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 셋은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서 다 같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길에 어제 일이 떠올랐는데 이게 너무 소름 돋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도 있고 날도 밝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로 향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빠는 이제 전용 기사 있으니까 운전 안 해도 되지? 하시면서 보조석에 앉으셨고 저는 당연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뒷좌석으로 들어가 앉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에 저는 어젯밤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코비야, 뒷좌석에 이게 다 뭐니? 어제 누구 태웠니? 어?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거 봐. 시트에 물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잖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뒷좌석 창문을 열었던 적은 맹세컨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트렁크에서 세차 타올을 꺼내다 물기를 닦긴 했지만 왠지 어제 제가 봤던 그것이 제가 운전하는 동안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혹시 제 차에 타고 있다가 자기가 말한 목적지인 인천에서 내려서 갔을까요?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제가 헛것을 봤다 쳐도 시트에 묻어있던 그 물기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셔서 양육권이 엄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돈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 길러져서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선생님들한테도 얘 되게 애늙은이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보고 듣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할머니께 들은 가장 기이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할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8살 무렵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네 집은 방 3개, 작은 창고방이 하나 있는 기와집이었는데 마당은 흙마당이었지만 담장을 벗어나면 돌과 자갈이 깔린 비포장도로가 나왔대요. 그러다 어느 하루는 할머니가 엄마를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그 길 위에서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그건 바로 고작 할머니 또래 정도로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어떤 할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그 동네에 살던 아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한테 우와, 저 아이 힘이 완전 장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누구? 하면서 되묻더랍니다. 당시 어렸던 할머니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은 할머니 눈에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 아이가 참 힘이 세구나 하는 기억을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답니다. 집에서 걸어서 1분 남짓 떨어진 이웃에 살던 또래 남자아이가 자다가 죽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지 않고 숨을 거뒀다며 아주 난리가 났었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픈 아이도 아니었고 전날 밤까지만 해도 밥만 잘 먹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집 부모들이 아주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나만은 되게 귀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 아이가 동네에서 친하게 어울리던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다 보니까 아직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의 시간이 흘렀대요. 당시 할머니네 집은 거실 정면 마루 방향으로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문이 나 있었고, 거실 뒤편으로는 문이 하나만 달린 쪽문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뒤편의 쪽문을 열면 집 뒤쪽으로 높은 언덕배기에 있는 텃밭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마루 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한참 자다 말고 살짝 눈이 떠졌는데 그 뒤편 쪽문 너머 텃밭 쪽으로 누군가 걷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 이웃집 아이더래요. 그런데 걷고 있는 그 아이 등 뒤로 누군가를 업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웬 할머니를 업고 있더래요. 게다가 그 아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분명히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 아이가 우리 집 텃밭을 서성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딱 일어났더니 감쪽같이 눈앞에서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잠결에 헛것을 본 건가 생각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고, 그때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주변이 아주 어두웠는데 얼마 전 죽은 그 아이가 할머니 앞에 나타나서 오늘 밤 절대로 자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자면 안 돼?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이 한마디만 남기고 스르륵 사라졌대요. 그런데 보통 좀 나이가 들어야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어린 나이에 꿈꾼 걸로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밤은 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찾아왔고 잠자리에 누운 채로 하룻밤 깨어있어 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초등학생쯤밖에 안 된 할머니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 다시 그 죽은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한 20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 그 아이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뭔가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등 뒤에는 사납게 생긴 한 할머니를 업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빤히 자기를 바라보던 그 엎혀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현, 얼른 잡아. 그러자 넋이 나간 표정의 그 아이가 뭔가에 조종당하듯 미친 듯 할머니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그 순간 잠에서 깼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 다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네 집 문이 나무로 된 창호지 문이라서 달빛에 바깥 그림자가 살짝 비쳤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큼지막한 어두운 그림자가 그 마루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문 밖의 그림자만 관찰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동틀 무렵까지 뜬 눈으로 있었더니 그제서야 그림자가 집에서 멀어지더랍니다. 밖이 밝아져 왔기 때문에 그나마 겁이 줄어든 할머니는 슬쩍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는데 꿈속에 그 할머니를 업은 아이가 자갈길을 따라 옆마을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서 사라졌답니다. 그날 뒤로는 그 죽은 아이도
또 엎혀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이 지나가고 한 가을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쯤에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네 옆마을에서 멀쩡했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갔는데 두세 달 만에 4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옆마을은 4명의 아이들이 죽는 걸로 딱 끝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알미가 그때 계속 잤으면 나도 죽어서 그 이상한 할멈을 업고 다른 아이들을 찾아다녔겠지. 아직도 어디선가 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엎여 돌아다니고 있진 않을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창시절에는 크건 작건 학교에 얽힌 괴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 선배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소문이 진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역자 형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큰 강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 또는 체육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종 실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비가 내리면 이 강당으로 들어가서 실내 수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강당에 얽힌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당을 중심으로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에이, 또 뻔하디 뻔한 여자 귀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남고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친 선배 2~3명이 하교를 하면서 그 강당 건물을 멀찍이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이 매우 어두웠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날짜도 하루 지나간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남학생밖에 없는 남고에 여자가 서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그 선배들이 그냥 지나쳤겠어요? 괜히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옆모습이 확실히 보일 만큼 가까워졌는데 선배들은 그대로 줄행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한테 가까워지던 중 여자가 혼잣말처럼 똑같은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들렸대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서 선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눈, 코, 입이 거꾸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같은 학교 친한 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강당에서 귀신 본 사람이 있다더라. 요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냥 뻔한 학교 괴담 치부를 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목요일이었고요. 저희 반이 6교시인가 7교시? 정규 수업 마지막 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저희 반 아이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했어요. 헌데 대부분 남고 나오신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딱히 수업이랄 게 없이 애들이 빡빡 우기면 풋살이나 축구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콘 세워놓고 막 실내 풋살을 하다가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만약에 오전 수업이었으면 다른 반 수업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체육부장인 친구가 그 교보제 정리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교시라서 정리까지 하고 자물쇠로 강당 문까지 잠궈야만 했어요. 아무튼 수업을 마친 체육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모두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각각 교실과 학생부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당 안에 있던 체육부장 친구가 오! 막 이러면서 강당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걷던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야 뭐야 왜 그래? 하며 물었는데 얘가 와 씨바 야 나 뭐 봤어 이러면서 소름 돋는다고 누구 하나 같이 가서 정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조금 내릴 뿐 아직 오후 3, 4시쯤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체육부장이랑 강당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 강당 무대 쪽으로 대형 커튼이 있어요. 평소에는 무대 뒤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으로 접혀 있는데 얘가 거기를 주시하면서 저기서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여선생님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정리부터 하고 문 닫고 나가서 이야기해준다며 서둘러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보제들을 강당 한편에 정리해놓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얘한테 너 뭘 봤는데? 하며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대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돌아봤는데 무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 커튼 뒤쪽을 봤는데 여자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다가 뒤로 사라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다른 여선생님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러자 친구로부터 돌아온 대답에 저는 귀신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사람인데 얼굴이 거꾸로일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강당 귀신에 대한 소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냥 흔한 여자 귀신이라고 했으면 친구의 말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거꾸로라뇨. 도대체 강당에 왜 그 여자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거기가 묘지터였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졸업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